안녕하십니까. 한국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 과학기술 심포지엄의 PLS를 위한 GC 트리플 쿼드 DMRM을 이용한 잔류 농약 등 동시 다성분 분석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션 시작 전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 후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 언제든 편하게 질문 있으시다면 하기 Q&A 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동안 응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에즐런트 강성훈 과장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ASTS에서 GC-QQQ를 이용한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 발표를 맡은 강성훈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GC-QQQ를 이용한 농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인 PLS와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S 제도에 따른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LS는 퍼스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약자로 유해물질 관리의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반대의 의미는 아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즉 관리 대상 물질 리스트 및 규제 농도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규제 방법과는 달리 유해물질 관리의 포괄적 접근 방법으로 기준이 없는 항목은 모두 특정 농도 이하로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정 농도는 10ppb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PLS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표준물질의 부재에 따른 적절한 분석법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이 방법은 식품 공전에 따른 GC-QQQ 장비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시험법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473종의 분석 항목이 포함된 고시와 생산 단계의 농산물 관리를 위해 고시된 320종 다성분 분석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시험법은 관리 항목 수, 간단한 시료 처리 방법 및 표준물질 수급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PLS 대응 주요 항목으로 혼돈되고 있는데 사실 확실한 PLS 대응을 위해서는 왼편에 있는 고시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 개정을 위하여 식약처는 확대 시행된 PLS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시험 분석을 위하여 관련 시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473종의 동시 다성분 항목을 500종 수준으로 확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료 전처리 중 액액 추출 후 SP 정제 과정을 퀘처스 방법으로 적용하여 지금의 방법보다 손쉬운 전처리 방법을 이용한 분석법으로 개정하려 예상됩니다. 예상 시기는 올해 안으로 행정 예고가 예고되어 있으며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PLS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시험법 중 GC-QQQ의 분석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GC는 에즐런트 8890 GC가 사용되었으며 메스메스 장비는 7000과 7010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컬럼은 QQQ 장비 구매 시 디폴트로 같이 들어오는 HB5MS UI 컬럼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메스 사용 모드는 각 피크 간 리얼타임 확보를 위하여 DMRM 모드를 사용하여 높은 감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스 필터 모드, MRM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메스를 이용한 극미량 정량 분석에서 사용되는 MRM 모드는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모드입니다. 쿼드 3개를 지나면서 지정한 질량 값들을 가지는 프리커서 이온들을 필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쿼드에서는
이 필터링된 프리커서 이온들의 조각 이온들을 발생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쿼드에서 지정된 조각 이온들을 필터, 그리고 이 조각 이온들을 이용하여 정량 및 정성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런 얻은 스펙트럼에서 실제 프리커서 이온으로 지정할 이온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10 MZ 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 쿼드에서 필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필터에서는 21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MZ 값들, 질량 값들을 다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필터링 되어서 들어간 210 질량 값은 두 번째 쿼드로 들어가서 이제 질소가스와 만나게 되고요. 질소가스에 의해서 210이라는 질량 값은 또 한번 조각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 210 이온에서 또 조각화가 이루어져서 191, 158 이런 매스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각화된 요 조각 이온들은 다시 세 번째 쿼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세 번째 쿼드에서 요 158, 192를 제외한 나머지 질량 값들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온들을 필터링을 해서 조각 이온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조각 이온들을 정량이나 정성량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MRM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내가 지정한 이온들 외에는 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성이 높고 노이즈를 더 많이 제거해서 높은 감도 그리고 극미량 정량에 더 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MRM 모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높은 선택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싱글 매스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분석 물질에 방해를 주는 간섭 요인이 있을 시 선택성 및 감도가 높은 분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MRM 모드를 사용할 경우 실제 분석 물질을 한 번 더 조각화하여 생성된 조각 이온을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싱글 매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완벽한 노이즈 제거를 통해 극미량 농도의 분석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MRM 모드는 심 모드로서 지나는 모든 쿼드에서 필터링 및 조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 물질이 아닌 다른 화학적 노이즈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 제거를 통한 베이스라인의 안정화 및 높은 SMB를 확보할 수 있어 극미량의 낮은 농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분석 물질을 심과 MRM으로 분석한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농도의 HCB를 심과 MRM 모드를 사용하여 분석했을 때 심 모드에 비해 MRM 모드를 사용한 데이터에서 SMB가 약 1.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매나 클린 매트릭스 이외에 디젤 샘플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심 모드 대비 MRM 모드에서 10배 이상의 높은 SMB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 시 MRM 모드를 사용하여 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질런트 GC QQQ를 이용하여 분석한 잔류농약 리얼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로마토그램은 고추 매트릭스 베이스로 제조한 잔류농약 스탠다드 OPPB에 대한 크로마토그램입니다. 항목수는 약 한 340여 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스는 7010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 진행하였으며 두 장비 모두에서 OPPB 농도의 깔끔한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CQQQ 분석 조건을 말씀드릴 때 메스 모드는 DMRM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MRM 모드와 그냥 MRM 모드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방식 모두 똑같은 MRM 방식이지만 피크를 읽어드리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RM 모드는 시간으로 나눈 구획,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구획 내에 나오는 피크들을 동시에 읽어드리는 방법이고 다이나믹 MRM, 즉 DMRM은 각 피크의 RT에 따라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퀘처스 전처리의 특성상 컬럼의 유지보수, 컬럼을 커팅해서 사용해야 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종 이상의 동시 분석의 경우 컬럼 유지 보수 후 RT 조절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MRM을 사용하면 컬럼 유지 보수 후에도 피크 RT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이러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타임 세그먼트 방식 대비 높은 DL 타임으로 분석 성분의 감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010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의 검량선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약 300종 이상의 분석 물질이 직선성 0.9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000 장비를 이용한 검량선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7010과 마찬가지로 300종 이상의 분석 물질이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10 장비의 LOD, LOQ 값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0ppb 농도의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5회 반복 분석하여 값을 얻었으며 7010 장비에서는 300종 이상의 분석 항목들이 LOD 3ppb 이하, 10ppb 이하의 LOQ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서 또한 300종 이상의 분석 항목들이 LOD 3ppb 이하, LOQ 10ppb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장비의 반복 분석치 또한 7010에서 300종 이상의 분석 항목들이 %RSD 10% 내외의 높은 반복 재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천에서도 7010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항목이 10% 내외의 %RSD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PLS와 함께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원유중 잔류농약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제도를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2년간 2차례의 시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6일 원유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은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됩니다. 검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며 농약 등 71개의 검사 항목에 대하여 300건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낙농가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낙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 관리, 낙농가 집유장 위생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낙농가에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유가 생산되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유중 잔류농약 분석 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입니다. 검사 대상은 농장, 촬영시료, 저유조 시료를 포함하는 집유장에 집유되는 원유 300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300건은 농장 촬영시료 200건, 저유조 시료 100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동물의약품, 사료에 혼입 우려가 있는 농약, 합성 향균제 등 71종에 대한 검사 항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저유조의 경우 48시간 내 검사 가능 항목에 하나여 검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관으로는 각 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 15개 지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원유중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GC QQQ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010 메스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LS와 마찬가지로 에질런트 8890GC를 사용하였습니다. 컬럼 또한 HP5MS UI 컬럼을 사용하여 별도의 교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였으며 메스 모드 또한 다이나믹 MRM으로 각 피크 간의 DL 타임을 확보하여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은 시료 구분에 따라 9종 또는 8종의 농약이 분석 대상 물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GCQQQ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메틸, 사이퍼메스린, 델타메스린, 퍼메스린 5종입니다. 각 분석 물질에 대한 크로마토그램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하시면 각 분석 물질이 GCQQQ 분석에 별다른 문제 없이 깔끔하게 다 분석이 되고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석 물질은 5에서 100ppb 사이의 검량선에서 모두 0.995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PB의 표준 물질을 6번 반복 분석한 결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실제 퍼메스린, 시스 퍼메스린의 퍼센테이지가 한 3.5%, 4에서 3.5% 정도 나는데, 요거를 포함하더라도 이제 모든 분석 물질들의 퍼센트 RSD가 5% 이내로 매우 높은 반복 분석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LOD, LOQ 또한 같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성분들이 거의 1ppb 이하의 LO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LOQ 또한 10ppb 이하의 LOQ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PLS 뿐만 아니라 이제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 물질들도 이제 거의 10ppb 이내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메소드 그리고 이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에서의 GC 메스메스를 사용한 분석 물질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 중에 이제 GC 메스메스를 이용한 분석 항목들을 이제 식품공전의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 대상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요 5물질만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기기적으로도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메소드도 여러 가지 만들고 관리를 또 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분석하고 계시는 이런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 대상 물질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실제 이제 분석한 컴파운드 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48종 축산물 중 잔류농약 48종 다성분 분석을 진행한 이제 크로마토그램이고요. 실제 요거는 이제 솔벤트 베이스의 OPPB의 표준 물질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앞서 PLS와도 마찬가지로 실제 모든 48종의 모든 성분들이 크게 안 나오는 물질 없이 다 정확하게 나오고 크로마토그램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PLS 셋업 과정 중에 이제 다이나믹 MRM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이나믹 MRM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 그리고 이제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 48종 다성분 분석을 진행할 때에도 각 피크들의 이제 DL 타임을 늘리고 감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이나믹 MRM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T 구별이 거의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도 실제 감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각각의 다른 물질들로 다 분석을 가능하게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네, 원효중 잔류농약 분석, 축산물 중에 잔류농약 48종과 함께 같이 분석한 직선성, 검량선에 대한 직선성을 보고 계시고요. 실제 모든 성분들이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역시 48종에 대한 반복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실제 이제 OPPB를 6번 반복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 보시면 모든 성분들이 다 10% 이내의 RSD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는 이제 각 6회 반복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인데
거의 모든 성분들이 똑같은 크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D, LOQ 또한 48종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LOQ를 보시면은 모든 성분들이 10ppb 이내로 다 정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LOD는 모든 성분들이 3ppb 이내의 LOD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ppb 이내의 모든 성분들 그리고 축산물 잔류농약 분석 시에도 다른 물질들의 분석 물질들의 방해 없이 간섭 없이 모두 다 10ppb 이내의 분석 결과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에즐런트 GC 매스매스를 이용한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 활용 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분석 물질이 지나는 곳에 메인터넌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GC 매스매스에서는 주입구 부분인 라이너와 분석 물질을 분리시켜주는 컬럼을 커팅하는 것, 그리고 이온 소스 클리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인원 메인터넌스만 잘 해주셔도 GC 매스매스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시 고감도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을 분석하시게 되면 회수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회수율은 시료의 추출, 전처리, 농축 과정에서의 분석 대상 물질 감소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회수율은 기기 분석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전처리 부분에서의 회수율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잔류농약 분석 시에는 앞서 말한 전처리 부분과 함께 기기 분석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회수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GC 매스매스로 기기 분석 시 회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뒷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시게 되면 생각했던 회수율보다 너무 높은 회수율이 나와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DCQQQ에서의 주입부 부분, 라이너, 컬럼 등은 분석 물질의 흡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검량선 작성 표준 물질의 베이스와 실제 샘플의 베이스가 다르면 검량선 작성 표준 물질의 분석 성분 중 일부는 라이너 및 컬럼에 흡착이 되고 실제 샘플은 더 이상 흡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농도에 비해 더 높은 농도로 과대평가되어집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색은 일반 솔벤트 베이스고요. 붉은색은 포도, 초록색은 인산 베이스의 표준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준 물질은 모두 같은 농도이고요. 같은 농도의 표준 물질이더라도 피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조제 베이스의 차이에 따라 피크 크기가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습니다. 실제 앞부분 기화가 빨리 돼서 빨리 들어가는 앞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많이 없지만 실제 중간 부분 이상 뒤쪽 컬럼이나 라이너 등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뒤쪽에 나오는 피크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 앞쪽보다 더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검정색 베이스, 일반 솔벤트 베이스를 이용하는 검량성 표준 물질로 검량성을 작성을 하시고 초록색인 인산 베이스의 샘플을 이용해서 샘플을 정량하시게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회수율 그리고 실제 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 검출 농도는 5ppb 수준이지만 기기 분석 값은 50ppb로 보이는 것이 다 이 주입부의 흡착 또는 컬럼에 흡착되어서 흡착되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GC SMS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시 프라이밍 또는 AP라고 하는 분석 성분 보호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여 정량성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컬럼, 이온 소스
등의 관리 또한 같이 하게 된다면 GC SMS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외에도 LCQQQ와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표 매질을 첨가한 매질 보정 검량법 적용, 협차 검량선을 사용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회수율의 과대평가, 실제 샘플, 리얼 샘플의 농도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량선 범위가 너무 클 경우는 가중치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표준물질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의 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QQQ 정확하게 정량하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프라이밍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이밍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뭐 점화 효과, 바탕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점화 효과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바탕칠은 페인트 칠을 할 때 바탕면의 기복을 다지기 위해 바탕 도료를 칠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GC SMS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시 사용되는 프라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의 활성 부위를 고농도 표준 물질 또는 실제 샘플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먼저 바탕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밍을 하게 되면 실제 표준 물질 분석 전 분석 성분이 흡착될 수 있는 활성 부위가 채워져 분석 성분의 손실 및 샘플의 과대평가를 막을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정량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밍 효과 그리고 분석 성분 보호제가 어떤 식으로 액티브 사이트를 막고 활성 부위를 막아서 샘플의 과대평가를 막는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이 이제 라이너고요. 라이너에 이렇게 이제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티브 사이트, 이제 활성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액티브 사이트에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성분들의 일부가 흡착이 되기 때문에 샘플의 과대평가, 회수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라이밍으로 또는 분석 성분 보호제로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용매 기준으로 100ppb의 농도의 순수 스탠다드라고 가정했을 때 라이너 등 액티브 사이트에서의 5개 손실이 되면은 실제 최종 검출기 도착은 95개가 되고요. 요럴 때 우리는 회수율이 9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용매 기준일 때 10pp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적 성분이 10개일 때 액티브 사이트에 5개 손실이 있게 되면은 실제 최종 검출기에는 5개만 도착을 하게 되고요. 요럴 때는 이제 저희가 회수율을 5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런 기준으로 순수 용매 기준의 검량선 작성용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검량선을 그리고 나서 시료 매트릭스로 실제 샘플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미 활성 부위의 순수 용매 기준의 표준 물질에서 흡착이 일어났고 액티브 사이트를 막아줬기 때문에 샘플 매트릭스에서는 더 이상 손실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샘플에서 10ppb라고 하더라도 라이너 등 액티브 사이트의 손실이 거의 없는 순수 용매보다 덜하겠죠. 그래서 한 개 손실 후 최종 검출기에 9개가 도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순수 용매 기준으로 5개가 손실되고 50%의 회수율을 가진 검량선에다가 요 시로 매트릭스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180%의 회수율을 보이는 과대평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마찬가지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실제 매트릭스 기준의 리얼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농도의 표준 물질을 먼저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 3-4번 정도 인젝션을 한 후에 이 액티브 사이트를 막아놓고 그리고 더 이상 액티브 사이트가 없고 표준 물질의 목적 성분이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검량선 작성용 표준 물질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샘플까지 돌리시면은 요런 180%뭐 200%의 회수율이 과대평가되는 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프라이밍 효과와 함께 이제 AP라고 하는 분석 성분 보호제를 실제 표준 물질이나 매트릭스 샘플과 같이 사용을 해서 어, 이런 회수율이 극대화되거나 흡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성분 보호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잠깐 읽어보시면 GC를 이용한 잔류농약 분석 시 분석 성분이 주입부, 특히 라이너 그리고 컬럼 활성 부위와 상호작용하여 매질에 의한 신호값 증가 현상을 일으키고 일부 성분은 피크 테일링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매질에 의한 신호값 증가 현상 그리고 피크 테일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분석 성분 보호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톨리플루아니드에 대한 보호제 효과를 보시면 이제 여기 붉은색 피크와 초록색 피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붉은색 피크는 보호제가 첨가되기 전에 찍었던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은 보호제를 첨가한 후에 어, 분석된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대의 첨가 유무에 따라서 피크의 크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실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보호제 없이 그냥 프라이밍 효과 없이 그냥 검량산 작성용 표준 물질을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샘플을 주입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과대평가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분석 성분 보호제로 보호제를 같이 첨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디페닐라민이라고 하는 농약에 대한 보호제 효과를 보시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분석 성분 보호제가 첨가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픽테일링 뒤에 꼬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고농도에서도 이 정도의 피크 테일링이라면 실제 저농도 뭐 10ppb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저 피크 테일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텐데요. 분석 성분 보호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피크 테일링 효과를 없애고 좀 더 샤프한 그런 피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밍과 보호제를 이용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본적인 라이너 및 컬럼의 관리가 없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로마토그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앞쪽에 나오는 피크 붉은색은 피크가 안 나오다가 초록색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붉은색 대비해서 초록색의 피크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농도의 똑같은 바이아를 분석한 데이터이지만 피크가 없는 것도 보이고 뒤쪽의 피크들 감도 차이는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라이너 교체에 따른 피크의 다른 모습입니다. 라이너는 GC 주입부에서 샘플이 기화가 되는 곳으로서 GC 분석에 있어 감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너의 관리만 잘해도 별다른 메인터넌스 없이 고감도의 GC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컬럼 커팅도 하시면서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컬럼 커팅을 해야 될 주기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실제 분석했을 때 피크 테일링이 전혀 없던 피크들이 점점 이제 테일링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하면은 컬럼의 수명이 조금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컬럼 수명이 다 됐다고 이제 바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컬럼 앞단을 조금 잘라내서 오염된 부위만 날려줘도 새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효율의 컬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 쭉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럼 앞단을 커팅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너무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한 5cm, 10cm 이렇게 조금 짧게 잘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짧게 컬럼을 커팅을 하시게 되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염 물질들이 다 이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자르기 전과 거의 비슷한 뭐 자르기 전과 자르고 난 이후에 그런 변화를 확인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컬럼을 커팅하실 때는 최소 50cm에서 1m 정도 좀 크게 길게 잘라 주셔야 피크 테일링도 없어지고 새 것과 비슷한 효율의 컬럼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피크의 RT가 변하게 됩니다. 분석 성분이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죠. 어차피 분석 성분이 몇 개 없기 때문에 RT가 변하더라도 다시 RT를 세팅하고 메소드를 새로 만드는데 크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류농약 분석은 다성분 분석으로 이제 많게는 200개, 한 번에 300개 이상의 물질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컬럼이 자주 오염이 되게 되고 자주 커팅을 하게 되면 이 RT 세팅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백플러시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백플러시는 분석이 다 끝났을 때 혹은 마지막 피크가 나온 후에 주입부 쪽으로 가스를 불어서 컬럼에 묻어있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런 오염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반대로 불어주고 오염 물질이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면은 컬럼 수면도 연장이 되고 이제 묻어 있는 것들이 검출기 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검출기 오염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수명이 연장이 되면 컬럼 커팅을 자주 안 하셔도 되고 실제 컬럼 커팅을 자주 안 한다는 것은 일일이 이 300개가 넘는 이 분석 물질에 대한 RT를 매번 새로 세팅을 안 해도 된다는 것과 검출기 오염이 최소화되면은 실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클리닝을 해야 되는 이 이온 소스의 클리닝 횟수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컬럼 커팅, 뭐 라이너 교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메스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온 소스 클리닝도 아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실 건데요. 뭐 짧게는 한 달,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 두시고 아마 이온 소스를 매번 클리닝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클리닝 하는 동안 또 장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또 이온 소스를 여유분으로 하나 더 구매를 하시고 클리닝 하고 있는 동안 예전에 클리닝 해놨던 이온 소스를 다시 메스에 장착해서 분석을 하시고 또 클리닝 해놨던 것들은 뭐 다시 또 보관을 하셨다가 다음 클리닝 때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은 일이고 조금 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질렌트에서는 이제 제트 클린이라고 하는 이온 소스 자동 클리닝 솔루션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시는 이 소스 렌즈 부분이 이제 샘플을 분석하거나 스탠다드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끄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렌즈 표면에 그런 끄름들이 다 묻게 되고요. 이렇게 묻은 끄름들이 분석 감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영향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현상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소스를 클리닝을 하시고 계신데 요런 매뉴얼로 하는 이온 소스 클리닝 없이 실제 자동으로 클리닝을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하는 방법은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분석할 때 뭐 같이 해도 되고 시퀀스를 걸어 놓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조금 한 0.2분, 0.3분 정도 이렇게 어, 소스를 자동으로 클리닝을 해줄 수 있고요. 실제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온 소스를 클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LS로 잔류농약을 분석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백플러시, 뭐 제트클린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소스 부분의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주기적인 이런 매뉴얼 클리닝도 최소화하면서 고감도의 분석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온 소스의 렌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요 테스트는 이제 7010 장비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10 장비에 사용하는 HES 소스를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HES 소스의 익스트랙트 렌즈, 이제 이온이 포커싱 돼서 들어가는 그 렌즈의 디폴트,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데요. 요 홀 디폴트 사이즈가 3mm로 나와 있습니다. 이 디폴트 사이즈인 3mm를 4mm 렌즈의 어, 홀을 가진 렌즈로 변경을 했을 때 실제 잔류농약을 분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감도의 집값 폭이라든지 검량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실제 보시는 이 물질은 다성분 농약 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아진포스 메틸이라고 하는 농약 성분이고요. 실제 보시면 요게 지금 한 10 ppb 정도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베이스도 되게 지저분하고 피크의 크기도 별로 안 크고 피크 모양도 별로 안 좋고 검량선 또한 되게 많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실제 이제 뭐 라이너의 교체, 뭐 컬럼 커팅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트랙트 소스의 익스트랙트 렌즈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온을 넣어서 실제 분석이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저희 메스 장비에 사용하는 메스헌터라는 소프트웨어의 간 모습이고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진포스 매치를 가지고 실제 이온 소스의 렌즈 변화에 따른 데이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3mm로 분석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가지고 이제 4mm 렌즈를 이용해서 분석했을 때의 차이를 보시고 계십니다. 실제 리스폰스 값만 단순히 확인을 하시더라도 실제 3mm 렌즈일 경우에는 리스폰스 값이 뭐 최하 25 ppb 정도에서 한 4600 정도로 리스폰스 값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렌즈 사이즈를 4mm로 변경했을 때 뭐 59,000, 6만 가까이 리스폰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렌즈의 사이즈만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감도 리스폰스 값이 한 10배 이상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 감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SMB도 보시면 실제 3mm 때 SMB는 뭐 3.8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4mm로 렌즈를 변경하고 나서 찍었을 때는 SMB가 한 21 정도, 거의 한 5, 6배 정도 SMB가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SMB가 커진다는 것은 뭐 피크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베이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더 낮은 농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 검량선에서도 0.98 이렇게 나오던 것이 0.99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도도 좋아지고 검량선의 직선성도 좋아지고 SMB도 좋아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조금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아지포스 메틸의 검량선 및 피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검량선 확인하시면 이제 뭐 25ppb부터 300까지 검량선 작성을 했고요. 익스트랙터 렌즈 3mm를 사용했을 때 실제 검량선의 직선성이 한 0.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5에서 300ppb까지 이제 검량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가중치를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요 범위 요런 직선성은 이거는 가중치를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이제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메소드 변경을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 메소드 변경 중에서도 이제 익스트랙트 렌즈 이온 소스에 이온이 지나가는 길을 조금 넓히고 많이 들어가게끔 했을 때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비교를 한 것이고요. 실제 밑에는 이제 익스트랙트 렌즈 4mm를 이용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분석을 했을 때입니다. 보시면 피크 크기 또한 훨씬 더 커졌고요. 밑에 베이스, 뭐 피크가 커지니까 베이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피크의 어번던스가 일단 뭐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한 것도 확인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SMB도 높게 나오는 것을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검량선이 그려지는 이 직선성 또한 지금 요 아지포스 메틸 똑같은 농도 사이죠. 이제 25에서 300까지의 검량선에서 0.995 이상의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지포스 메틸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비교를 했던 이제 거의 모든 분석 항목에서 감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 보시는 지금 비교하고 있는 요 분석 물질 또한 이제 감도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아지포스 메틸에서는 아까 뭐 리스폰스 값이 뭐 10배 이상, SMP가 한 5배, 6배씩 이렇게 커졌었는데, 실제 이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리스폰스 값이 실제 뭐 왼편에 보시는 게 이제 3mm로 분석을 했을 때고요. 실제 리스폰스 값이 한 10만 정도 나오던 게 리스폰스 값이 4mm로 렌즈를 변경했을 때 한 23만 정도, 약 한 2배 정도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배 정도 커진 것은 실제 다른 분석 조건들은 다 동일하고요. 뭐 오분 조건이라든지 컬럼의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렌즈 사이즈가 바뀌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SMB라든지 리스폰스 값이 너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잘 안 나올 때의 분석 조건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 인렛 부분에서 들어가는 인렛 스플릿 리스 되는 시간도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매스 검출기라고 하는 이제 EM 볼테이지를 조금 더 낮췄어요. 실제 왼쪽에 3mm 때는 실제 피크가 잘 안 나오고 감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랜 라이노에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줬었고, 실제 이온을 증폭시키는 볼테이지 값도 조금 더 높게 주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렌즈 사이즈가 바뀌면서 라이너에서 기화돼서 들어가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었고, 실제 감도가 더 좋아진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온을 증폭시키는 이온 증폭값, 이제 EM 볼테이지 값도 실제 3mm 때보다는 더 많이 그렇게 똑같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값도 조금 많이 내린 상황이고요. 실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볼테이지 값도 내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낮췄는데도 이렇게 리스폰스 값도 더 높게 나오고 SMB도 더 좋아지고 실제 검량선도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 들어가는 시간을 짧게 하고 볼테이지도 낮추고 이런 것들이 실제 매스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게 어쨌든 소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오랜 시간 들어가게 되면 라이너가 더 빨리 오염이 될 거고요. EM 볼테이지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실제 EM은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볼테이지가 늘어나는데, 이 볼테이지가 늘어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고 이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M의 수명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메인터넌스 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890GC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에즐런트의 다른 또 GC 라인업 중에 이제 인투보 GC라고 하는 GC가 있는데, 요 인투보 GC를 이용한 농약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인투보로 분석한 것은 이제 PLS가 되기 전 이제 실제 농산물 생산 단계의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나오는 이제 320종 다성분 분석의 GC 메스메스 성분을 분석을 하였고요. 실제 이제 GC 메스메스 분석 성분은 이제 한 113종 정도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인튜보에서도 떻게 분석이 되고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크로마토그램은 실제 이제 CPPB 잔류농약에 대한 크로마토그램이고요. 실제 이것은 이제 시금치 매트릭스 베이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앞에 이제 PLS나 원유 등과 같이 이제 7000과 7010과 거의 동일하게 모든 성분이 이제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이 크로마토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검정선, 박선 또한 이제
10에서 100ppb 사이에 이제 10, 50, 100, 이 세 포인트를 이용해서 검량선을 작성을 했고요. 실제 뭐 굿, 배드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굿은 0.9999 이상 나오는 이런 검량선의 직선성을 나타내는 애들이고요. 실제 여기 배드라고 돼 있는 애들도 분석 항목들도 솔직히 0.99 이상 모든 물질들이 다 0.99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3종 중에 104종 이상 거의 모든 항목들이 0.9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나머지들 그리고 나머지들이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수율 또한 거의 모든 성분이 이제 80에서 120% 이내로 이제 높은 어큐러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복 분석 시 또한 거의 모든 성분에서 10% 이내의 RSD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인튜버 GC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GC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사이즈가 기존의 GC에 비해 한 40% 크기로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이 조금 협소하거나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은 그런 실험실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GC이고요. 그리고 내부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GC와는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제일 다른 점이 이제 여기 전용 컬럼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GC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시다가 컬럼의 수명이 다 되거나 뭐 피크 테일링이 생기거나 이러실 때 피크 RT를 컬럼을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컬럼을 커팅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크들의 RT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지금 다성분 분석을 하시면서 200개, 300개의 농약들을 일일이 다시 RT를 컨펌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 인튜버 GC는 이 전용 컬럼을 사용하시게 되다 보니까 컬럼 커팅을 하실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이 컬럼만 바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길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컬럼 교체 후에도 RT를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단점이 많이 없어지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시간적인 세이브도 하면서 그런 메인터넌스 주기도 일반적인 GC에 비해서 많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류농약 분석 시장에 대한 에즐런트의 솔루션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공전에 따른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메스메스뿐만 아니라 실제 일반 스탠더얼론 GC, LC 그리고 토프까지 모두 한 번에 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요구되는 분석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예전에 한번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작성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 GC 메스메스, LC 메스메스를 이용해서 PLS에 관한 분석 물질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이미 저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거나 이제 농약 분석을 하시는 분들,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질런트 GC QQQ를 사용을 하신 분들은 저희 메스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다 동일해요. 이제 뭐 GC 메스를 쓰시든 LC 메스를 쓰시든 뭐 토프를 쓰시든 저희 메스 장비에 사용하는 이 메스헌터라고 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한 번의 교육만으로도 GC 메스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고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제 LC 메스라든지 뭐 GC 큐톱 나중에 뭐 LC 큐톱 이런 메스 다양한 메스 장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저희가 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저희 모든 부서 에즐런트에서도
향후 이제 변화될 잔류농약 분석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차별화된 솔루션을 계속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네.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프라이밍을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또 어떠한 물질이 사용되는가요? 그리고 프라이밍을 사용하면 매트릭스 매치드 방법과 솔벤트에 녹인 표준품과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닌지요? 한 번 사용 후 샘플을 몇 번 정도 인젝션이 가능한지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프레이밍 인젝션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에질런트 강성훈입니다. 프라이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프라이밍을 사용하는 시기는 이제 선생님이 분석이 다 끝나시고 이제 검량선 작성용 스탠다드를 돌리시기 전에 분석하시기 전에 전처리하셨던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프라이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밍을 하시면 매트릭스 매치 방법과 솔벤트 에너지 표준품과의 이게 이제 그 프라이밍을 하고 나면은 요 방법 이제 말씀하셨던 매트릭스 매치드 방법이나 솔벤트에 녹인 표준품의 차이가 이제 조금 더 완화되는 거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밍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검량선을 작성하실 때는 매트릭스 매치 검량선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검량선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밍 한번 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샘플 돌리시는 게 한 2, 30개 내외로 보통은 돌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배치 돌릴 때 그런 식으로 돌리실 텐데 그거 한번 배치 돌리시고 나서 이제 다음 배치 돌리시기 전에 한 번 더 또 프라이밍을 하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장비에는 익스트랙트 렌즈가 3mm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3mm보다 4mm가 좋은 분석값이 나온다면 4mm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지요? 네, 렌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에질런트 7010 장비의 HS 소스의 익스트랙트 렌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익스트랙트 렌즈는 기본으로 3mm가 기본이 장착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발표 자료를 실은 이유는 이제 농약이 어쨌든 극미량 분석을 해야 돼서 감도적으로 약간 이게 감도가 별로 안 좋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3mm로 분석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 이제 감도를 조금 더 좋은 감도를 보실 거냐 아니면 이런 뭐 스펙트럼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보실 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3mm 또는 뭐 4mm 렌즈로 바꿔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4번에 그 익스트랙트 렌즈 4mm가 기본인가요? 되어 있는데 기본 렌즈는 3mm 기본이고요. 익스트랙트 렌즈 4mm는 추가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트릭스 매치 검량선에서 깨끗한 샘플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깨끗한 샘플을 구하지 못하시면은, 그, 제가, 표준 물질, 네네.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거, 그, 매트릭스 첨가. 네, 깨끗한 샘플을 구하시지 못하시면은, 그, 검출돼 있던 샘플에다가, 스탠다드를 스파이킹 하셔가지고, 그 검량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시고, 검량성을 작성하셔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5번째 발표 자료 공유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이 발표 자료를 공유드리지는 않고 저희 이 동영상을 항상 계속해서 링크 통해서 재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많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캐처스 회수율 결과는 없나요? 모두 잘 나오는지요? 검출한 게 정량한 개만 이야기하셔서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의 실험실에서 쾌처스 회수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험을 저희가 진행은 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쾌처스로 분석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냥 스탠다드만 스파이킹해서 분석한 거라 가지고 쾌처스 회수율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네,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